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6년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 오늘 이제 첫 강의를 출발합니다. 이거 3개월 순환 강의고요. 우리가 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학습해야 될 단원이 세 단원이에요. 국어 지식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독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시간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3개월 동안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압축해서 강의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것은 모두 습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훈련, 그런 것들은 또 심화반에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강좌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요 국어 지식 파트는 이제 두 파트인데, 여기가 현대 문법과 그리고 어문 규정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첫 달과 두 달, 요 두 달 2개월 동안에 가장 이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험에서 사실 비중은 5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100점이냐 90점이냐 80점이냐 나눠지는 건 이 부분에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연습을 하고 정확한 또 지식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시험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더우기가 맞냐 더우기가 맞냐, 이런 유형은, 그죠? 이런 유형은 둘 중에 하나만 맞죠. 뭐가 맞아요? 위에 게. 그러면 아래 건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자꾸 반복하면서 외우면 돼요. 그죠? 하다 보면 처음에 몰랐더라도 이런 유형은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때요? 문장을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지식도 정확해야 되지만, 또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건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럴 때 이런 건 아무리 문장을 복잡하게 줘도 결국 밑줄 친 말만 보면 맞다 틀리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유형, 반드시냐 반드시냐, 그죠? 이런 유형은 이 밑줄 친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면 표기는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문장에서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봐야 돼요? 문장을 반드시 봐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이런 국어 지식 파트에서는, 하나는 밑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문장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을 쌓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둘을 명쾌하게 구별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국어 지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 현대 문법이라고 얘기한 이 문법은 사실은 국어 공부든 영어 공부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법적 지식이 분명하면 독해와 어휘, 기타 어문 규정도 사실은 든든한 배경 지식이 깔리는 것이고, 문법이 약하게 되면 어문 규정이나 독해를 할 때도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시험은 자신감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시험은 내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또는 올해 커트라인이 작년에 높았든 낮았든 관계없이 자신의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관문을 통과합니다. 안 그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계속 공부하면서도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데서 탄력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번 첫 번째 달 현대문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한 원리를 터득하시고,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문법이면 문법만 묻는 문제는 하나 둘에 그치지만 결국에는 나머지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복습을 할 때는 오늘 목표로 한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고, 그러고서는 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교재가 지금 3권이 문제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자습용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론반에 충실하면서 그 3권에 있는 걸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고, 그리고 지난달까지 이미 한번 이론반을 한 바퀴를 돈 친구들은 오늘 이제 다시 두 번째 회독을 하면서, 그러고서는 심화반도 함께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원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보면은 가장 이 공부에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쉬는 시간에도 뭐 주변에서 싸우는 애들도 없고, 그죠? 그리고 모두들 너무나 조용하게 잘 그렇게 생활하시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만 하지 말고 목표를 즉 분명히 잡아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즉 가장 확실한 지식을 쌓는 데에 자기 시간들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뭐 국어든 기타 다른 과목든 어떤 학원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합격자를 배출했다면 뭐예요? 신뢰하고 공부해도 되죠. 그죠? 우리 학원이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17년,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또 합격했고, 물론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수험을 지원하는 친구들보다 합격률이 적으니까. 뭐 학원에 오는 친구들 다 합격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즉 들어온 학생들 대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와서 공부했는데 여기서 합격해 나간, 특히 우리 직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연수 받을 때도 보면은 다 언젠가는 학원에서 마주친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뢰가 안 쌓이면 공부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신뢰를 쌓고 공부하시고, 또 이미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강의 같은 걸 잠깐 접해보고 오시기도 했겠지만, 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즉 2주간은 열심히 스님들이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정이 안 맞으면 떠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 스님들이 확실히 의욕을 가지고 정확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눈 돌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뭐 학원 관계자들이나 또는 기타 우리 실장들이나 모두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많은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록 각자 다 동기가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 같은 동기로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 수업 시간 들어올 때만큼은 그냥 나이와 성별을 다 떠나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그죠? 나이와 성별에 밖에 마음껏 인생을 또 즐기시고, 다만 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괜히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나이가 뭐 적은데, 또는 뭐 내가 뭐 남자인데 여자인데 이따위 말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냥 학생으로서 열심히 스님들 말씀 듣고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대신 망설이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번 수업 시간 첫 시간마다 대부분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요쯤에서 끝내고, 이제 국어 지식 파트가 한 50%예요. 그리고 독해가 뭐예요? 독해하고 어휘가 나머지 50%인데, 수능과 다른 점은 우리 시험은 1분 안이에요. 가장 짧게 푼다면 40초 아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줘도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수능은 어때요? 문제마다 2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또 지문 하나에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문 하나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던 거에 한 10분의 1만 노력하시면 돼요. 10분의 1만. 그리고 쓸데없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특히 독해 파트 그리고 어휘 파트는 나올 것만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올 것만 스님이 알려줄 테니까 그 파트에 국한해서 나올 것만 공부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국어 지식 파트는 반복이 생명입니다. 이쪽은 아무리 이해해도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독해와 어휘는 이건 반복보다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부지런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하시고, 그리고 봐야 될 자료만 보세요. 예를 들어 아무 문제나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 아니거든요. 나올 것만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올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로 만들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건 가급적이면 스님 카페나 이런 데 게시판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또 뒤에 이메일 주소하고 제 연락처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몇 명이 와서 질문하시면 다른 친구들이 또 하기 힘들고, 또 스님도 약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좀 힘들 텐데, 모르는 건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메일을 이용하든 카페 게시판에 올리든 아니면 문자로 하든 하여간 질문하고 싶은 건 질문하시고, 저는 최대한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하기는 어렵고
24시간 안에는 꼭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는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고 지금 칠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대신 이 어휘력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자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나올 어휘들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고유어나 한자어나 한자 성어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수업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스님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알겠어요? 아까도 저 앞에 마트 갔는데 아마 저 서울 여성회관에 온 사람들인가 봐. 뭐 물건을 막 사더라고. 저도 커피 하나 사려고 가고 있는데 막 물건을 사다가 야 강사님들 거도 사야지 하고 한 사람이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야 걔네들은 지가 먹을 거 지가 사겠지 이렇게 그래요. 걔네들이 누구냐면요. 아니 지금 거기서 그 물건을 사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유치부 선생들이에요. 현직 선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깔보고 표현하면 그게 우월한가요? 그건 미친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런 식으로 가서 배워서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스님은 학원 선생을 존경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절대 무시하고 덤비면 그 손해는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또한 선생들도 학생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 처먹어가지고 공부하러 왔나? 또는 뭐 직업이 없어서 공부하러 왔나? 이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알겠습니까?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못난 놈들끼리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식의 마음으로는 공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도전하는 자들이고 여기 있는 선생은 그런 도전하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즉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수업 시간 내에서만큼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괜히 저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아 정말 나이만 어리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나이들도 먹은 여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 확 째려봤지. 그랬더니 본인도 느꼈는지 뭐 못하더라고. 그건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 바르게 하시고 선생과 학생 간에도 예의 발라야지만 학생들끼리도 알겠습니까? 여기가요 좁은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독서실, 뭐 학원 또는 고시원, 학원, 집, 학원 이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옆에 애들 가지고 자꾸만 뒷담화를 해요. 이거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래요. 왜? 워낙 보는 세계가 좁으니까.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묵묵히 자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일단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그래야 뭘 하든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도전한다? 그건 첫 자세부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로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상대는 모두들 나보다 1% 똑똑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덤비지 마세요. 스님도요 학생들 절대 무시 안 합니다. 왜? 이 국어만 나보다 좀 부족할 뿐이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공부하자고요. 인생 뭐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남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무원 가서도 그런 자세 즉 어떤 자세로 공무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공무원 돼서 민원인들을 왜 열심히 애쓰는 게 아니라 늘 민원인들 흉보고 조금만 이상한 사람 오면 낄낄대고 민원인들도 다 느낍니다. 맞습니까? 안 들릴 것 같죠? 인간은요 감각의 동물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과 그리고 어떤 문서를 건네는 손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날 무시한다 아닌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데서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게 지금 공부하면서도 그런 훈련을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공무원이 되고자 지금 공부하는 거지 시험만 합격하면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직업을 삼고자 하는데, 목표로 하는데,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원부터 들어가는데요. 이번 3개월은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음 3개월은 뭐 프린트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주로 프린트로 수업을 했고요. 또 이번 3개월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교재 9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6쪽. 교재 66쪽을 펴세요. 자, 교재는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는 감각국어라고 써있고,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는 선생님 이름으로 김철민 국어라고 써있지만,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계시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제가 40개 테마를 적어놨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즉, 언어의 특성과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즉,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전달받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곧바로 문제에 풀려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가급적 좀 메모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책에 어디를 보자 하면 책을 보시고, 절대로 수업 들으면서 책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밑줄 치는 건 선생님이 칠하는 것만 하시고, 돌아가서 복습할 때 그때 또 자기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책을 보는 거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책을 쳐다보면서 밑줄 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책 들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요. 그죠? 펜 들고 맨몸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내가 맨몸으로 문제를 대한다, 이런 심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언어의 특성과 기능. 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2008년도 우리 시험이 문제를 공개한 이후부터 2015년 이때까지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2008년도 이전의 문제들은 이제 다 낡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험이 가장 변화를 줬던 건 2008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써 쌓인 것만 해도 7, 8년이 또 쌓였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들이 1년이면 7급, 9급, 소방직, 또 교육행정직, 그리고 군무원, 기타 경찰직까지 또 선택 과목에 국어가 들어가니까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10개, 12개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200여 문제고 이게 5년치만 하더라도 1000문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문제를 매우 강조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보면 똑같아요. 지문의 내용만 다르지 문제 묻는 건 똑같아요. 또 나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아예 그냥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열심히 쫓아서 공부를 해도 80점은 당연히 나와요. 문제는 나머지 이제 4개를 통해서 100점을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우리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메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저 7년간의 기출문제들을 변형을 한 문제들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언어의 특성과 기능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2008년 이전에는 아주 단골로 나오던 문제예요. 알겠어요? 다음 예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은, 다음 예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아주 단골로 나오던 문제인데 2008년도 이후부터 문법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왜냐면 수능에 듣기 평가가 없어지면서 쓰기 문제를 늘리는데 그 늘린 문제가 모두 문법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험은 고등학교 선생들이 내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반영이 되죠. 다만 우리 시험은 수능처럼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기출, 즉 수능 문제보다는 훨씬 더 유형을 좀 단순화하지만
이런 문법적인 질문하는 유형은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다 2003년도에 특하니 2013년도에 지방직, 국가직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파트가 적어도 지금 제가 얘기한 40개의 이 파트, 즉 강의계획서에 써놓은 이 40개의 파트가 적어도 한 번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면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아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안 나오는 부분이라면 아예 그건 안 볼 거고, 그러나 선생님이 이 부분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특성부터 출발을 하죠. 자, 우리말에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은, 자, 인간은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의사전도를 할 때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옛날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바닷가 같은 데서는 깃발로 신호를 보냈답니다. 그죠? 또 우리가 등대가 서 있는 이유도 밤에 배가 항해하는데, 그죠? 즉 길 안내를 해주기 위해 등대를 세워두죠. 또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이 있어서 이곳에서 과속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낙석 주의 이런 표시거나 아니면 구부러진 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들이 모두 다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거지만 우리가 그걸 언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것만 언어라고 하죠. 그죠? 나머지는 심벌, 상징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포함해서 보다 넓은 개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즉 그런 매체들, 이 넓은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어도 음성이라는 형식과 그리고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1차적인 조건은 언어 역시 음성과 의미라는 즉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갖춘 기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문제는 요 음성과 의미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새라는 이런 음성을 붙여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생명체에 새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걸 꼭 새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불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새라고 하니까 새라고 부르지, 다른 나라 같으면 뭐예요? 다른 형태를 쓰겠죠. 한자로는 새 조자를 써서 표현을 한다거나 또는 영어라면 뭐 버드를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의미와 그리고 음성 간에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고개로 도리도리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말로. 왜냐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듣고 가지 말고 공부하고 가세요. 그리고 한 시간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해돼요? 그래도 합격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막 많이 해야지 된다는 욕심 내지 말고 이왕이면 정확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는 의사 표현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입으로 해보고 모르는 대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아니면 뭐 대부분이 큰 소리로 대답한다 그러면 빨리 넘어갈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자, 필연적이지 않다. 이걸 우리가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하느냐?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어가 자의성이다라는 얘기는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내용문인데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가 우리말 안에서도 같은 배라는 음성인데, 그지? 배라는 음성인데 이게 사람의 배를 말할 수도 있고 먹는 배를 말할 수도 있고 타는 배를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동음이의어가 가능한 이유도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의미에 대해서 다른 형식을 붙이니까
외국인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적어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언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일부러 약속을 해서 말을 해야겠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생긴 걸 칠판이라고 불러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적어도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은 이걸 칠판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언중이. 그 언중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언어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언중들이 약속을 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이렇게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의 결과다. 이걸 우리가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개월 마지막에 대부분 훈민정음을 공부하는데, 그죠? 거기 보면은 나란 말씀이 등부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라는 구절이 나오죠. 지금하고 어때요? 형태도 다르고 심지어는 삼았디 같은 말은 지금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듯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더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어는 변천할 수가 있어요. 자, 언어가 변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음성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걸 언어의 특성상 뭐라고 해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모순돼 보이지만 이 사회성과 역사성은 결국 언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오는 공통된 성격이 되죠. 그래서 언어가 자의적이니까 약속을 했다. 이를 뭐라고 불러? 사회성. 그리고 언어는 변천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 이를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이제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언어는 기호다. 그리고 자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이 특성을 옵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절성, 그리고 추상성,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체계성. 자, 먼저 분절성이다 하면 이 세 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 끊어 표현하더라. 이 세 개는 즉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 끊어 표현하더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분절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야기할 때는 오늘은 9월 7일이고 내일은 9월 8일이고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는 끊어 표현을 해요. 또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끊어 표현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를 우리가 분절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추상성이다라는 말. 자,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모두 우리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어 빼놓고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낱말이 그 과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이라는 말은 철학적 이야기를 나눌 때와 또 어떤 회화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와 지금 우리 언어학에서 추상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달라요. 얘기하는 바가.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추상성은 뭔가 그림이 추상적이다 이런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어요? 오히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언어는 모두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언어가 처음부터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된 사물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생겨 있는 것들의 일반적 특성을 쭉 뽑아서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은 모두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꽃이라는 낱말은 분명히 구체적인 낱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낱말은 아니죠.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건 구체적인 단어예요. 반면에 희망, 사랑, 자비 이런 말들은 추상적인 말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꽃이 추상성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지구상에 꽃은 없어요. 꽃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데 꽃은 없어요. 대신 뭐예요? 장미가 있고 진달래가 있고 백합이 있고, 이해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물들이 있지 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향기가 있다, 잎과 줄기가 있다, 또 식물의 일종이다, 이런 공통된 개념들 속에서 꽃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실 장미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장미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또 잎사귀가 즉 벌레 먹은 장미, 가시가 뾰족한 장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장미라는 실체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모두 하나의 형식의 실제의 사물은 뭐야? 실제의 사물은 여러 개다. 됐습니까? 하나의 낱말에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낱말에 구체적인 사물은 여러 개다. 그래서 그 여러 개들의 즉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이걸 이제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한 낱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한 개념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분명히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하나의 이름인데 하나의 사물인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고유명사. 남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고유명사. 자, 공무원 국어 선생으로서 김철민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런 고유명사는 그 언어적 표현과 내용물이 하나 1대1의 관계예요. 이런 고유명사는 언어의 특성 중 추상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 고유명사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어의 추상성의 경우 고유명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개방성이라는 말도 우리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죠? 뭐 문호를 개방한다, 이런 개방. 또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하면서도 뭔가를 개방한다, 폐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쓸 텐데, 언어에서 개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무한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끝없는 낱말을 만들 수 있고 끝없는 문장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창조성을 언어의 개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 곧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체계성이라는 말은, 자, 체계라는 말은 뭐야? 어떤 조직이 체계적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뭔가 계급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말단부터 상급자까지. 또 어떤 사물이 체계적이다 하면은 뭔가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 역시 하위 요소부터 상위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서 체계성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형태소가 모여서 그보다 상위 개념이 뭐예요? 단어가. 또 단어보다 상위 개념이 어절이. 어절보다 상위 개념이 문장이. 이 문장보다 상위 개념이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언어는 하위 요소들이 모여 상위 구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모두가 평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로 말한다면 하위직이 있고 그리고 상위직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하위 요소에 하위직에 있으면 인격적으로도 하위직이라고 착각을, 이런 무식한 발상을 하지만 자연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형태소 하나만 잘못 써도 문장이 어때요? 안 만들어지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체계적이다 했을 때는 하위 요소부터 시작해서 상위 구조까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체계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곧 언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성이다 라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이제 같이 칠판 보고 정리해보죠.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뭐다? 기호다.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 이를 뭐라고 한다? 자의성. 언어가 자의적이다 보니까 언중들끼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약속을 했다. 이를 뭐라고요? 사회성.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시간이 거슬러서 세월이 흐르면 변하더라. 없던 말도 생기고 있던 말도 사라지고 이를 뭐라고 한다? 역사성. 그리고 언어는 연속적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꾸만 이해하기 쉽도록 끊어서 표현하는 성질을 가졌다. 뭐다? 분절성. 또한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무한히 표현할 수 있다. 즉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무한한 언어 표현이 가능하다. 뭐라고요? 개방성.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질문하면 이 사람이 뭘 질문하는, 그냥 순서대로 추상성. 내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요 빼고 요걸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지. 자, 이게요, 시험장 가서도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 쏟아내려고 그래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쏟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엉뚱한 걸 쏟아내는 거지. 스님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결국 시험은 많이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그리고 묻는 말에 잘 자기 지식을 꺼내는 사람이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수험생일 때에는 뭘 물어보는가. 이건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 면접 볼 때도 뭐 면접 훈련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면접관들도 다 한단 말이야. 그렇게 다들 연습하고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한 걸 대답하게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지. 근데 어떤 애들은 돌발적인 질문을 해도 자기가 외웠던 거가 유사한 대답을 줄줄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 얻기 어렵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게 뭔지를 봐야지. 자, 언어는 연속적인 걸 끊어 표현하고 분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뭐라고요? 개방성. 또한 언어는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이를 뭐라고요? 체계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은 모두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1대 다의 관계로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를 뭐라고 해요?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까? 거기 66쪽 보세요. 2013년도 최근 문제 하나 풀어보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66쪽. 먼저 추상성, 자의성, 분절성, 역사성. 결국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학습한 거죠. 그러면 제시된 글에서 뭘 답을 하는지 실마리를 잡아야죠. 자, 첫 번째 문장.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밑줄 쳐 쪼개어 나눌 수 있다. 자, 언어는 쪼개어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절성이란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쪼개어 나눈 걸 보니까 상위 구조에서 하위 요소로 나눴으니까 모두 떠올릴 수 있어. 체계성도 떠올릴 수 있죠. 또한 그 뒤에 특히 한정된 의문을 결합하여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밑줄 쳐 무한한 문장을 만든다. 무한한 문장을 만든다는 이 부분에서는 뭘 떠올릴 수 있지? 개방성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래 답을 봤더니 우리가 3개나 지금 떠올려 봤는데 분절성, 체계성, 개방성을 떠올려 봤는데 나와 있는 건 하나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분절성인지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 예문에서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밑줄 쳐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제 확실히 답을 알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3번.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또한 방금 제가 첫 번째 예문에서 여러 가지 언어의 특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언어의 특성은 하나의 예문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2개 이상의 예문을 줘서 공통점을 묻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험을 쉽게 내면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도 답이 아닌 나머지는 즉 선택지에 안 써놓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오르는 걸 당황해하지 말고 이것저것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즉 이것저것 떠오르는 곳에서 어떤 것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지 그걸 찾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1번 같은 문제는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추리할 것도 없고 상상할 것도 없고 됐나요? 그리고 지금 1번 문제에서 아래의 두 번째 예문에서는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다 하고 예시를 했죠. 그래서 분절성의 예시로서 무지개 색깔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앞선 선배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이 5번과 6번입니다. 자, 5번, 6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에서 기억에서 이어질 수 있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문장을 나열할 때 병렬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즉 앞에 있는 문장과 접속조사 와로 이어지고 있다면 앞에 있는 문장의 구조와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해야 돼요. 아무거나 내용상 비슷하면 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유사해야 돼. 자, 그럼 봐봐.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푸른 솔들이 자라고 서술어 자라다가 한번 나왔어요. 길게 누운 산맥의 등성이 바다에는 이른 잠을 깬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소리하고 이제 기억에 나와 있는 서술어하고 뭐 해야 돼?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자연의 내용물로서 즉 서술어가 소리와 서로 공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앞에 것과 대등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사실은 그냥 내용으로 보면 자연의 소리 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삶을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에 푸른 소리 자라고 이어진 문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소리와 하고 접속조사를 써서 그 다음에 오는 서술어는 이 소리를 반드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또는 주어로 취할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런 대상이 와야 하고, 그래서 3번에 시냇물 맑게 흐르는 소리가 아침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시냇물의 즉 시냇물 맑게 흐르는 소리가 아침을 재촉한다.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왜냐면 다른 말들도 가능한데 선생님 2번은 왜 안 됩니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앞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하고는 어때? 병렬 구조를 이루기 어렵죠. 지금 나열해야 하는 건 자연의 소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간의 소리가 등장한다면 이는 문장의 구조상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울음소리를 얘기하고 싶다면 화제를 바꿔서 그런데 또는 한편 이러면서 이어가야죠. 자, 6번 문제에서 언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언어는 개방적이고 무한한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거의 무한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언어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까지 말할 수 있다 할 때 이 추상은 아까 얘기한 추상성하고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낱말이 아닌 추상적인 낱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물까지 즉 만들어내니까 이를 개방성이라 하죠. 2번. 소리와 음성의 관계는 자의적이나. 자, 지금 보이나요? 틀린 게? 소리와 음성의 관계는 자의적이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의적이란 데만 꽂히면, 그죠?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못 찾죠. 자의적이라는 것은 뭐와 뭐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얘기야?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이지 소리와 음성이 자의적이다? 이는 소리나 음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치사한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왜 요구하냐면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막 서둘러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를 놓쳐요. 이런 것도 공무원 업무 능력에 필요한 거예요. 서류를 보는데, 그죠? 서류를 보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소리와 음성의 관계가 자의적인 게 아니라 뭐와 뭐가 자의적이라고?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이죠. 이러면 올바른 말인데 소리와 음성이 자의적이라 틀린 거죠. 또 그 뒤에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성. 그래서 사회성은 이렇게 한번 약속하면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불력성이다 라고 해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력성. 즉 불력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불력성.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불력성이다 라고 해요. 불력성. 자, 이번 주 과제는요. 여러분들 교재 2권을 보시면, 그죠? 집에 가서 보세요. 2권을 보시면 동자 이음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동자 이음어. 한자에서. 나중에 목차에서 찾으면 돼. 동자 이음어. 이거 이번 주 외우기. 알겠습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저렇게 영어처럼 막 프린트를 뭐 나눠줘서 외우게 하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책에 있는데 뭘 프린트를 또 해. 있는 거 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책에 없는 걸 프린트해야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야. 동자 이음어. 알겠죠? 요거 무조건 외워. 이번 주 과제. 알겠어요? 이것만 해도 한자 공부는 50% 맞히는 거야. 50%. 알겠어요? 동자 이음어 외우는 겁니다.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자 실력 없다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건 모두 똑같아. 우리 시험에 한자 문제 안 나. 그러니까 한자 하라는 게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한자어를 하자는 거야. 이게 달라. 한자를 하는 건 한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문장을 써놓으면, 그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이러고 써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한자 공부고 한문 공부야. 그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아시죠? 우리는 우리 말을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낱말들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왜냐면 공무원 돼서도 한자 쓸 일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나오는 것만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양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요거 이번 주 과제. 동자 이음어를 하자. 됐습니까? 자, 동자 이음어란 이런 거죠. 분명히 이 글자는 똑같은데 얘가 역으로 읽으면, 역으로 발음하면 바꾸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불력성 그럼 뭐야?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반면에 얘가 이로 읽으면, 평이하다 하고 이로 읽으면 얘는 뭐야? 쉽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이로도 읽히고 역으로도 읽히죠. 근데 한자는 뜻글자라 발음이 다르다 보면 뜻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뭐라고 불러요? 동자 이음어다. 이번 주 과제.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는 숙제 검사할 거예요. 다음 주. 그러니까 꼭 하세요. 그렇습니까? 동자이음어.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동자이음어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하고 쪽지 시험 볼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받아갈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2번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곧 사회성이요. 다른 말로는 불력성이다. 근데 이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천하더라. 이걸 우리가 역사성이라 했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가역성이다 라고 말을 하죠. 가역성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역사성은 가역성이다. 가역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자, 쌤이 간단하다고 읽었어요? 간단하다고 읽었어요? 간단입니다. 발음 주의하세요. 발음 주의하세요. 간단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단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 방언들을 다 쓰는 건 좋아요. 그리고 스님은 그렇게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말하면 새롭게 들리고 굉장히 뭐 귀여워 보여요. 그러나 시험을 볼 때는 표준어를 구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동안만큼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발음을 고집하지 마시고 특히 선생이 주의하라고 하는 발음들은 꼭 자기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된소리를 안 쓰는 거 이것부터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거 된소리를 발음하는 건 첫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주로 등장을 해요. 첫 음절은요. 된소리가 이렇게 써 있을 때만 된소리로 쓰는 거예요.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깜따 이렇게. 그죠? 그런데 감따라고 발음해야 되는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뭐야? 깜따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된소리가 써 있을 때만 첫 소리는 된소리를 발음하는 거지 된소리가 아닌데 된소리를 발음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음절은 다르죠. 두 번째 음절은 앞에 오는 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소리만큼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발음하면서 신경 쓸 것은 머리를 감다라고 해야 되고, 그죠? 바닥을 닦다라고 해야 돼. 바닥을 닦아라? 안 되지. 뭐라고요? 닦아라. 그렇습니까? 또 속옷을 삶다예요? 삶다예요? 삶다지. 그렇습니까? 속옷은 삶아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삶다 그래야 돼. 삶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다. 그러니까 삶다, 감다, 또 밥다 이런 말들에 있어서 자꾸만 된소리로 발음하는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다고. 눈 좀 감아봐. 눈 좀 감아봐. 이런 걸 많이 듣죠.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눈 좀 감아봐 라고 해야죠. 감아봐가 아니라. 그래서 첫 소리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낱말에 있어서 자꾸만 쓸데없이 된소리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간단이 아니라 뭐라고? 간단. 김밥이 아니라 뭐라고요? 김밥. 고가도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가도로. 효과적이다 아니고 뭐라고요? 효과적이다. 불법 유턴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법 유턴.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효가, 김밥, 불법, 고가, 간단 시험에 자주 나오죠. 발음 문제로. 국어는 평소에 잘하지 않으면서 시험장에서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잘해두면 시험도 흔한 얘기로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자, 가리키느냐, 가르치느냐, 가리키느냐. 그러면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이런 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구별해서 써야 될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걸 구별해서 쓸 때, 공부할 때 자꾸만 여러분들이 설명하려 들면 안 돼. 설명하려 들지 말고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즉 입에 익히도록 하세요.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문.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그거를 공부해야지 자꾸만 설명하려 들지 말라고. 이해돼? 그러면 가리키다 할 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저곳을 가리키다. 그죠? 장소를 말하겠죠. 저곳을 가리키다. 또 가르치다 그럼 뭐야? 국어를 가르치다. 그죠? 그럼 설명이 다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단한 예문으로. 우리가 버리다냐, 벌리다냐, 버리다냐, 그죠? 이걸 설명하려 들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예문으로. 뭐라고 해야 돼? 일을 버리다. 됐습니까? 사이를 벌리다. 그죠? 휴지를 버리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좀 더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관계된 영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해돼요? 왜? 영어는 절대 유사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 국어 공부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렇게 즉 간단한 예문으로. 알겠죠? 막 길고 멋진 예문 필요 없고요. 간단한 예문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 대신 어떻게 반영한다? 끊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무슨 특성? 분절성을 말합니다. 4번에 언어의 습득에 관한 얘기고요. 이건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즉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어의 습득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언어의 기능으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주의할 건 내가 적어도 첫 시간에, 즉 1시간에 뭔가를 하나 알았다면 그에 관련된 문제는 풀려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됐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돌아가서 복습할 때는 책에 있는 거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즉 큼직큼직한 제목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집고하기 문제들 이런 걸 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마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다 맞히겠다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게 있다 이런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적어도 문제를 5번, 6번 반복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내가 아직 지식을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감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완벽하게 안 풀린다고 짜증내고 찢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즉 뭔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걸 또 물어보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해당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야? 이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알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언어의 기능 들어가겠습니다.